사령관 아들이라고? 그럼 더 버텨야지. 최상호의 입꼬리가 비틀리며 거친 숨이 민호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쾅! 굵은 주먹이 민호의 광대를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퍽! 머리가 철제 침대 프레임에 처박히며 금속 울림이 생활관 전체를 때렸습니다. 쓰러진 민호의 몸 위로 그림자가 드리웠어요. 빨리 일어나라고. 이번엔 군화 앞코가 시위를 당긴 활처럼 민호의 얼굴로 날아들었습니다. 쿵! 순간 입술이 찢어지며 붉은 피가 턱과 목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뜨거운 피 냄새와 군화의 먼지가 섞여 숨이 막혔어요. 30명의 병사들은 땀에 젖은 손을 꼭 쥔 채 눈을 피했어요. 누구도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다면 바로 이 순간부터 부대 전체를 집어삼킬 폭풍이 몰아칩니다. 8월 한낮 온도계가 36도를 가리키며 숨막히는 더위가 온 세상을 짓눌렀습니다. 시골집 마당 평상 위에서 박정수는 얼음이 동동 떠 있는 보리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65세 전직 헌병사령관. 별 2개를 달고 수천 명의 부하를 거느렸던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평범한 아버지일 뿐이었죠. 휴대폰 화면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박민호의 사진이 배경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22살, 올해 초 입대한 아들. 아버지, 군대 가서 멋진 남자 되어 올게요. 입대 전날 밤 민호가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어요. 정수는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며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5시 50분. 10분만 더 지나면 부대에서 휴대폰 사용이 허용되는 시간이었어요. 아들과의 통화 시간. 정수가 하루 중 가장 기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반년이 벌써 지났네. 정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처음 몇 주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사령관 아들이라는 부담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거든요. 하지만 민호는 생각보다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전화 때마다 목소리가 더 의젓해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침부터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했어요. 뚜렷한 이유는 없었지만 수십 년간 군 생활로 다져진 직감이 불안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은 느낌이었어요. 오후 6시 정각. 드디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상통화 알림이었어요. 정수는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호야 하고 부를 준비를 하며 입가에 미소를 띄었죠.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얼굴은 민호가 아니었습니다. 앳된 얼굴의 병사 하나가 화면 앞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눈빛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민호는 어디 있고? 정수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어요. 아저씨. 병사의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저는 민호 형 후임입니다. 이등병 김성진이에요. 정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군대에서 후임이 선임 대신 집에 전화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민호가 왜 전화를 안 받는 거냐? 무슨 일이 있었나? 정수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성진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화면 너머로 다른 병사들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야, 빨리 보여줘. 이거 진짜 큰일 난 거 아니야? 사령관 아들인데. 아저씨, 이거. 성진의 목소리가 거의 울음에 가까웠습니다. 이거 민호 형 얼굴이에요. 카메라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나타난 장면에 정수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민호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자신의 아들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어요.
왼쪽 눈은 달걀만하게 퉁퉁 부어올라 있었고 광대뼈 위로는 시퍼런 멍이 손바닥만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입술은 터져서 피딱지가 앉아 있었고 목 옆으로도 붉은 자국들이 선명했어요. 정수의 손에서 얼음 보리차 잔이 떨어졌습니다. 찰랑 차가운 얼음과 보리차가 평상 밑으로 쏟아지며 흩어졌어요. 하지만 정수는 그런 것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직 화면 속 아들의 망가진 얼굴만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5년을 살면서 이런 충격은 처음이었어요. 상병이, 최상호 상병이 했어요. 성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늘 점심 구보 끝나고 갑자기 그 순간 화면 너머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그만해. 걸리면 우리도 죽는다고. 하지만 더 낮은 목소리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진짜 아니지. 저 사람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정수의 눈빛이 순간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전직 헌병사령관의 위압감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어요. 수십 년간 군복을 입고 살면서 수많은 위기를 겪어봤지만 이건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그것도 이런 식으로 당했다는 것이. 성진아. 정수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식었습니다. 지금 몇 시냐? 6시 10분이요. 민호는 언제부터 저 상태였냐? 오늘 점심 구보 끝나고부터요. 벌써 5시간이. 정수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전신에서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계산된 헌병사령관 시절의 그 냉정함이었어요. 정수는 집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자 고이 걸려 있는 예복이 보였어요. 별 2개가 달린 헌병사령관 예복. 저녁 후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그 옷이었습니다. 오늘 정수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헌병이 뭔지 보여주마. 몇 시간 전 오후 1시 뜨거운 태양이 훈련장을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기온은 이미 35도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점심 구보를 마치고 돌아온 생활관은 마치 찜통 같았습니다. 에어컨도 없는 생활관에서 30명의 병사들이 땀에 젖은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박민호는 전투복이 등에 달라붙을 정도로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철제 사물함 앞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6개월 차 이등병. 이제 군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했지만 여전히 이런 혹독한 훈련은 버거웠습니다. 진짜 죽겠네. 민호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옆에 있던 후임 김성진이 수건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형, 물 좀 마셔요. 민호는 고마운 듯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 성진아. 그때였습니다. 생활관 입구에서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모든 병사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상병 최상호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키 180cm, 근육질 몸매에 험악한 인상을 가진 그는 생활관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선임이었습니다. 상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짜증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아침부터 간부에게 혼이 난 것 때문이었어요. 그 화풀이 대상을 찾고 있었던 거죠. 야, 박민호. 상호의 목소리가 생활관에 울렸습니다. 민호는 벌떡 일어나 차렷 자세를 취했어요. 네, 상병님. 상호는 천천히 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뭔가 불길한 기운이 생활관을 감쌌습니다. 너 아버지가 사령관이라며? 상호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네, 상병님. 민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사령관 아들이면 더 잘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이렇게 허약해 보이냐? 상우가 한 걸음 더 다가섰어요.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헌병사령관이었다는 것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다른 병사들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항상 있었어요. 대답 안 해? 상호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병님. 민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상호가 갑자기 민호의 턱을 움켜쥐고 힘껏 들어올렸어요. 민호의 목이 젖혀지며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사령관 아들이라고? 그럼 더 버텨야지. 상호가 소리쳤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모든 일이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퍽! 상호의 주먹이 민호의 왼쪽 광대를 강타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어서 민호는 제대로 반응할 수도 없었습니다. 강한 충격에 민호의 머리가 뒤로 젖혀지며 2층 침대의 철제 프레임에 그대로 부딪혔어요. 쾅! 둔탁한 소리와 함께 민호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왼쪽 눈 주변이 순식간에 빨갛게 부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생활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아무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형? 성진이 달려가려 했지만 상호의 날카로운 눈빛에 발걸음을 멈췄어요. 누가 움직이라고 했어? 상호가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민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상황을 파악하려 하고 있었어요. 왼쪽 눈이 점점 부어오르면서 시야가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일어나. 상호가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어요. 민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어지러워서 제대로 서기 힘들었어요. 빨리 일어나라고. 상호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민호가 간신히 무릎을 꿇고 일어나려는 순간 상호의 군화가 민호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어요. 쿵! 군화 끝이 민호의 광대뼈를 또다시 강타했습니다. 이번엔 입술까지 터지면서 피가 흘러나왔어요. 민호는 다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 아! 민호가 신음소리를 냈어요. 생활관의 다른 병사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말리려 했지만 상호의 위압적인 분위기에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사령관 아들이 이것밖에 안 돼? 상호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아버지 명예에 먹칠하는 게 아니야? 민호는 바닥에 엎드린 채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왼쪽 눈은 계속 부어오르고 있었고 터진 입술에서는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부턴 더 잘하라고. 알겠어? 상호가 마지막으로 말하고는 민호를 내려다봤어요.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아프고 충격이 커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상호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생활관에는 오직 민호의 신음소리와 다른 병사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울고 있는 소리도 작게 들렸어요. 성진이 조심스럽게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형, 괜찮아요? 민호는 고개를 들어 성진을 봤어요. 부어오른 눈 때문에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지만 성진의 걱정스러운 표정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괜찮다. 민호가 힘겹게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조차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못했어요. 모두가 상호가 무서웠거든요. 자신들도 언제 똑같은 일을 당할지 몰랐으니까요. 그렇게 생활관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뜨거운 여름 오후 그 숨막히는 더위 속에서 일어난 참혹한 일이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간 정수는 곧장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검은 박스를 꺼냈어요. 먼지를 털어내고 열어보니
헌병사령관 예복이 정갈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별 2개가 달린 계급장이 여전히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정수는 예복을 꺼내며 생각했습니다. 30년간 입었던 이 옷을 다시 입게 될 줄이야. 손으로 옷을 쓰다듬으니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어요. 수많은 부하들을 이끌었던 시절, 정의를 위해 싸웠던 그 시간들 말이에요. 정수는 휴대폰을 들고 연락처를 뒤적였습니다. 김중령이라는 이름을 찾았어요. 현재 헌병대장을 맡고 있는 자신의 옛 부하였습니다. 망설임 없이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사령관님. 김중령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령, 급한 일이 있다. 정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지금 당장 만나야겠다. 무슨 일이십니까? 목소리가 철기부대 정문 앞에서 30분 후에 보자. 질문은 만나서 하라고. 사령관님, 혹시 무슨 큰일이라도. 김중령. 정수의 목소리에 위험이 실렸습니다. 30년간 나를 믿고 따라왔잖아. 오늘도 믿고 와라. 헌병이 뭔지 보여줄 때가 왔다. 전화를 끊고 정수는 예복 입기 시작했어요. 셔츠부터 차례대로 입고 하나하나 단추를 채웠습니다. 어깨에 계급장을 달고 가슴에 각종 훈장을 다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는 더 이상 시골에서 여생을 보내는 은퇴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헌병사령관 박정수가 된 것이었어요.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비록 65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위압적인 카리스마를 잃지 않고 있었어요. 특히 그 날카로운 눈빛은 수많은 부하들을 떨게 만들었던 그 시절과 똑같았습니다. 정수는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거기엔 옛 부하들의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쭉 훑어보다가 한 이름에서 멈췄어요. 이준석 준이 현 철기부대 헌병 정보과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준이 나다. 박정수 사령관. 사령관님? 어떻게? 이준석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준이, 지금 철기부대에 근무하고 있지? 네, 맞습니다. 오늘 그 부대에서 폭행 사건이 있었다. 피해자는 이등병 박민호다. 박민호라고 하면 혹시 내 아들이다. 정수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상병 최상호라는 놈이 저질렀다고 들었다. 모든 정보를 수집해라. 네, 사령관님. 즉시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준이. 정수가 덧붙였어요. CCTV 영상도 확보해 두라고. 혹시 누군가 조작하려 들 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수는 차 키를 들었어요. 검은색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부대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운전하면서 정수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헌병사령관 시절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정의였어요. 군대는 약자를 보호하는 곳이지 약자를 괴롭히는 곳이 아니라고 늘 강조했었죠. 그런데 지금 자신의 아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니. 최상호. 정수가 그 이름을 되뇌었어요. 사령관 아들이라고 더 버텨야 한다고? 내가 착각한 게 있다. 군기와 폭력은 전혀 다른 거야. 30분 후 부대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정수의 모습을 본 경비병들이 깜짝 놀라며 바로 차렷 자세를 취했어요. 사령관님, 고생들 한다. 정수가 간단히 답례했습니다. 그때 검은색 군용 차량이 빠른 속도로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린 것은 현직 헌병대장 김중령이었습니다. 30년 전 자신의 부하였던 그는 지금도 정수를 보면 긴장하는 모습이었어요. 사령관님, 김중령이 경례를 하며 다가왔습니다.
대체 무슨 일입니까? 정수는 김중령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중령, 내 아들이 이 부대에서 폭행당했다. 네. 김중령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상병 최상호라는 놈이 사령관 아들이라는 이유로 내 아들 얼굴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정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어요. 김중령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즉시 조사하겠습니다. 조사는 이미 시작됐다. 정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은 현장을 확인하러 가는 거다. 김중령이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사령관님은 이미 전역하신 몸이시고. 김중령. 정수의 눈빛이 번개처럼 날카로워졌어요. 30년 전에도 내가 틀린 적이 있었나? 아닙니다. 그럼 믿고 따라와라. 오늘은 군복을 입고 약자를 괴롭히는 놈들에게 진짜 군기가 뭔지 보여줄 거다. 정수는 부대 정문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의 뒤를 김중령이 조심스럽게 따랐어요. 경비병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헌병사령관의 복귀, 그리고 진짜 정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부대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정수의 발걸음에 특별한 무게감이 실렸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밟는 부대 흘길이었어요. 헌병사령관 예복을 입은 그의 모습을 본 장병들이 하나둘씩 차렷 자세를 취하며 경례를 했습니다. 사령관님 오셨습니다. 부대 곳곳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중령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우선 부대장님께 인사를. 나중에 하자. 정수가 단칼에 잘랐어요. 지금은 내 아들부터 봐야겠다. 신병생활관으로 향하는 길, 정수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과연 아들이 어떤 상태일지, 얼마나 심하게 다쳤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냉정해야 할 때였거든요. 생활관 앞에 도착했을 때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물 좀 더 마셔요. 고마워, 성진아. 정수는 그 목소리의 주인이 자신의 아들임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평소와 다르게 힘없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생활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정수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침대에 반쯤 기대어 앉아있는 민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전화 영상으로 봤을 때보다 실제로 보니 더 참혹했습니다. 왼쪽 눈은 달걀만하게 부어올라 있었고 광대뼈 위의 멍은 보라색에서 검은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터진 입술에는 피딱지가 앉아 있었고 목 옆으로도 선명한 멍 자국들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민호가 부어오른 눈으로 정수를 보며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수는 한 걸음 한 걸음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상처가 더 심각해 보였어요. 65년을 살면서 이런 분노를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민호야.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프냐? 괜찮아요, 아버지. 민호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터진 입술 때문에 제대로 웃을 수도 없었어요. 정수는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의학 지식은 없었지만 이 정도 상처라면 당장 병원에 가야 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5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었다니. 성진아. 정수가 옆에 서 있던 성진을 불렀어요. 네, 사령관님. 성진이 벌떡 일어나며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을 정확히 말해봐라. 성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점심 구보 후 생활관으로 돌아와서 상병 최상호가 갑자기 민호를 불러내더니 주먹으로 때리고 군화로 밟았다는 것까지 말이에요. 정수는 성진의 말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타가 아니라
계획적인 폭행이었어요. 다른 병사들은 뭘 했냐? 아무도 말리지 못했어요. 상병이 너무 무서워서. 그때 생활관 입구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운 군화 소리였어요. 모든 병사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문이 열리며 들어온 것은 상병 최상호였어요. 키 180cm의 건장한 체격에 험악한 인상을 가진 그는 생활관 안의 분위기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상호는 생활관 안을 둘러보다가 정수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헌병사령관 예복을 입은 위압적인 모습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상호가 건방진 말투로 물었어요. 생활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상급자에게 그런 말투로 대하다니. 정수는 천천히 상호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상병 최상호냐? 네, 그런데 누구시길래? 나는 박정수 헌병사령관이다. 정수의 목소리가 생활관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때린 그 병사의 아버지다. 상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당당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사령관이시라고 해도 전역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건 부대 내부 문제고. 부대 내부 문제? 정수가 한 걸음 상호에게 다가갔어요. 내가 지금 뭐라고 했나? 상호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등 뒤에 벽이 있어서 갈 곳이 없었어요. 군기 지도였습니다. 사령관 아들이라고 해서 더 엄하게 지도를. 군기 지도? 정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주먹으로 때리고 군화로 밟는 게 군기 지도냐? 김중령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사령관님, 우선 조사실로 가서. 아니다. 정수가 손을 들어 김중령을 제지했어요. 여기서 바로 확인하겠다. 정수는 상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상병 최상호, 내가 오늘 오후 1시경 이등병 박민호를 폭행한 게 맞냐? 폭행이 아니라 교육이었습니다. 교육? 정수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럼 내 얼굴도 교육 한번 받아볼까? 상호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때 정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준석 준이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사령관님, CCTV 영상 확보했습니다. 좋다. 지금 생활관으로 와라. 전화를 끊고 정수는 상호를 다시 바라봤어요. 상병, 잠시 후에 증거가 나올 거다. 그때까지 내 입으로 직접 말해봐라.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이야. 상호는 점점 초조해하기 시작했어요. CCTV 영상이 있다는 말에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사령관님께서 뭘 아시겠어요? 상호가 마지막 발악을 했어요. 군대는 원래 이런 곳입니다. 선임이 후임을 교육하는 게 당연하고. 교육? 정수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30년간 군복을 입고 살았지만 주먹과 발로 하는 교육은 처음 듣는군. 생활관의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어요. 곧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0분 후 생활관 문이 열리며 이준석 준이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정수를 보자마자 바로 경례를 했습니다. 사령관님, CCTV 영상 가져왔습니다. 수고했다. 정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상황이냐? 처음에는 해당 시간대 영상이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업 서버에서 복구했습니다. 상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삭제했던 영상이 복구되었다는 말에 식은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삭제? 정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가 삭제했지? 아직 확인 중입니다만. 이준석이 상호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봤어요.
정수는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모든 병사들, 여기 모여라. 생활관에 있던 30명의 병사들이 모두 정수 앞에 집합했어요. 긴장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부터 오늘 일어난 일의 진실을 확인하겠다. 정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태블릿 화면을 켜자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1시 10분 점심 구보를 마치고 돌아온 병사들이 생활관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영상 속에서 민호는 사물함 앞에 앉아 땀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때 상우가 다가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야, 박민호. 영상에서 상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생활관의 모든 병사들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어요. 너 아버지가 사령관이라며? 화면 속 상우는 비웃는 표정을 지으며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민호의 턱을 움켜쥐고 들어올렸어요. 사령관 아들이라고? 그럼 더 버텨야지. 그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상호의 주먹이 민호의 광대뼈를 강타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민호가 뒤로 넘어지며 철제 침대 프레임에 머리를 부딪히는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쾅! 생활관이 조용해졌어요. 영상을 지켜보던 병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무서워서 제대로 보지 못했던 장면들이 화면을 통해 생생하게 재현되고 있었거든요.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민호가 일어나려 하자 상호가 군화를 들어 민호의 얼굴을 밟는 장면까지 나왔어요. 그 순간 민호의 입술이 터지면서 피가 흘러나오는 모습도 선명했습니다. 아! 영상 속에서 민호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자신의 아들이 당한 일을 이렇게 생생하게 보니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생활관은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상호를 바라봤습니다. 상병 최상호, 지금 본 영상에 대해 할 말이 있나? 상호는 벌벌 떨고 있었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확하게 드러났거든요. 그건 상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뭐? 정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아직도 교육이었다고 할 거냐? 김중령이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상병 최상호, 지금 당장 조사실로 가자. 하지만 정수가 손을 들어 김중령을 제지했어요. 잠깐, 중령.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수는 생활관의 모든 병사들을 둘러봤습니다. 오늘 이 일을 목격한 사람들, 손을 들어봐라. 30명 중 20명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그럼 왜 아무도 말리지 않았냐? 정수가 물었습니다. 무서워서요. 한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무서워서? 정수가 되물었습니다. 동료가 맞고 있는데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다고? 상병이 평소에도 때리고 욕하고 다른 병사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정수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평소에도? 네. 맘에 안 들면 때리고 돈도 빼앗고. 성진이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뭐라고? 정수가 상호를 쏘아봤습니다. 평소에도 이런 짓을 했다는 말이냐? 상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제 모든 게 다 드러났습니다. 오늘 일만이 아니라 평소의 행동까지 말이에요. 정수는 김중령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중령, 이 부대는 도대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거냐? 사령관님, 제가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정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부대장은 뭘 하고 있었고 간부들은 뭘 했냐? 그때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사령관님, 말해봐라. 간부들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쉬쉬하라고만 했어요.
정수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이건 상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부대 전체의 문제였어요. 조직적으로 은폐되고 있었던 거죠. 준이, 정수가 이준석을 불렀어요. 네, 사령관님. 이 영상을 상급 부대에 즉시 보고해라. 그리고 관련자 전원의 신상 정보를 조사하라고. 알겠습니다. 정수는 다시 상호를 바라봤습니다. 상병 최상호, 내가 한 일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알겠나? 상호는 이제 완전히 무너진 표정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정수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내 아들 얼굴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죄송하다고 끝이냐? 사령관님, 제발. 제발은 무슨 제발이냐? 정수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때릴 때는 제발이라는 말이 생각나지 않았나? 정수는 김중령에게 돌아서서 명령했습니다. 중령, 상병 최상호를 즉시 구속하라. 그리고 이 부대의 모든 간부들을 조사실로 소집해라. 네, 사령관님. 김중령이 상호에게 다가가자 상호는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정수가 상호를 내려다봤어요. 내게 다시는 일은 없다. 오늘이 내 군생활의 마지막이 될 거야. 드디어 진실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이제 진짜 처벌이 시작될 차례였어요. 1시간 후 부대 조사실. 형광등 불빛 아래 상호가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어요. 더 이상 건방진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기가 죽은 표정이었죠. 정수는 조사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뒤따라 김중령과 이준석 준이가 함께 들어왔어요. 조사실의 분위기는 무겁고 차갑했습니다. 최상병, 정수가 의자에 앉으며 차갑게 말했어요. 지금부터 정식 조사를 시작하겠다. 상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네. 먼저 묻겠다. 오늘 오후 1시 10분경 이등병 박민호를 폭행한 이유가 뭐냐? 상호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령관 아들이라서 다른 병사들보다 더 엄하게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도? 정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주먹으로 때리고 군화로 밟는 게 지도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정확히 대답해라. 정수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내가 한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냐? 상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잘못했습니다. 그때 이준석 준이가 새로운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사령관님, 추가로 확인된 사항이 있습니다. 말해봐라. CCTV 삭제 기록을 추적해봤는데 오후 3시경 최상병이 직접 관리실에 가서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정수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증거인멸까지 했다는 말이냐? 네. 그리고 관리병에게 협박을 해서 입단속까지 시켰다고 합니다. 정수는 상호를 노려봤습니다. 최상병, 내가 얼마나 계획적으로 이 일을 저질렀는지 이제 다 드러났다. 상호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그런데 최상병, 내가 평소에 다른 병사들에게도 이런 짓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상호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그건 생활관에서 병사들이 다 증언했다. 이준석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등병 김성진, 일병 이태호, 이등병 박준혁. 총 12명이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정수는 서류를 받아 훑어봤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폭행, 금품 갈취, 언어폭력. 거의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일들이었어요. 이등병 김성진은 지난달에 3만 원을 빼앗겼고 일병 이태호는 뺨을 맞아서 고막이 손상됐다고.
정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네. 하지만 그건 상우가 말을 더듬었어요. 그건 뭐? 정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또 교육이었다고 할 거냐? 조사실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김중령이 나가서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령관님, 부대장님이 오셨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부대장 대령이 조사실로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미 상황을 다 파악한 듯 했어요. 사령관님, 이번 일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정수는 부대장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대령, 이 부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냐?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관리하지 못했다고? 정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어요. 6개월 동안 한 상병이 12명을 괴롭혔는데 몰랐다는 말이냐? 부대장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간부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쉬쉬했던 거였거든요. 문제가 터지는 게 싫어서 말이에요. 대령, 내가 이 부대를 어떻게 이끌어왔는지 상급 부대에 모든 걸 보고하겠다. 정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때 이준석 준이가 또 다른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사령관님,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작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은폐된 것 같습니다. 이등병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었다고 합니다. 조사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정수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극단적 선택을? 네. 최상병의 지속적인 괴롭힘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발견이 빨라서 생명은 건졌지만 정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건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린 심각한 범죄였어요. 최상병, 정수가 상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한 일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이제 알겠나? 상우는 완전히 무너진 표정이었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들의 심각성을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사령관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정수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내가 괴롭힌 병사가 죽을 뻔했는데 잘못했다고 끝이냐?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정수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내 아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다른 병사들을 지옥으로 만들어 놓고 용서를 구한다고? 정수는 김중령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중령, 최상병을 군사법원에 송치하라. 폭행, 협박, 증거인멸 모든 혐의를 다 적용해서 말이야. 네, 사령관님. 정수는 부대장도 노려봤어요. 그리고 대령, 내 역시 책임을 져야 할 거다. 부대 관리 소홀로 상급 부대에 보고할 거야. 부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령관님, 변명하지 마라. 정수가 단칼에 잘랐어요. 내가 제대로 관리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정수는 다시 상우를 바라봤습니다. 최상병, 내 군 생활은 오늘로 끝이다. 그리고 민간에서도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상우는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증거가 확보됐고 피해자들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어요. 조사가 끝나고 정수는 조사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김중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령관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빠르게 모든 걸 정리하시다니. 중령? 정수가 김중령을 바라봤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부대 전체를 개혁해야 한다. 진실이 모두 밝혀졌고 이제 정의가 실현될 차례였습니다. 이틀 후 부대 강당. 전 장병과 간부들이 모였습니다. 총 500여 명이 넘는 인원이었어요. 이런 전체 집합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강당 안의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흘렀어요. 정수는 단상 위에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헌병사령관 예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의 옆에는 김중령과 이준석 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강당 앞쪽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부대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전 장병은 차렷. 500명이 넘는 장병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어요. 강당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경례. 부대장의 명령에 모든 장병들이 경례를 했어요. 정수가 마이크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전 헌병사령관입니다. 장병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전설적인 인물로 불리던 헌병사령관을 직접 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정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정수는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영상은 이틀 전 이 부대에서 일어난 실제 상황입니다. 스크린에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1시 10분 생활관에서 일어난 그 끔찍한 순간들이었어요. 최상병이 민호에게 다가가서 폭행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500명이 넘는 장병들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주먹이 민호의 광대뼈를 강타하는 소리, 군화로 얼굴을 밟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보였어요. 영상이 끝나자 강당은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일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본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정수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어요. 이것이 과연 군기입니까? 교육입니까? 정수는 강당을 둘러봤습니다. 30년간 군복을 입고 살았지만 이런 것을 군기라고 부르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때 강당 뒤쪽에서 수갑을 찬 최상병이 헌병들에게 끌려 들어왔어요.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상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상병 최상호를 앞으로 데려와라. 정수가 명령했습니다. 헌병들이 상호를 단상 앞까지 끌고 왔어요. 상호는 떨리는 다리로 겨우 서 있었습니다. 최상병. 정수가 상호를 내려다봤어요. 내가 한 일에 대해 이 모든 장병들 앞에서 말해봐라. 상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정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라. 이등병 박민호를 폭행했습니다. 상호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다른 병사들에게도 뭘 했냐? 폭행하고 돈을 빼앗고 괴롭혔습니다. 강당의 장병들이 술렁거렸어요. 소문으로만 돌던 일들이 공개적으로 인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수는 다시 마이크를 들었어요. 여러분 들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잘못된 군기의 결과입니다. 정수의 눈빛이 강당의 모든 장병들을 훑었어요. 군복은 약자를 지키라고 입는 겁니다. 그걸로 약자를 때린 순간 그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닙니다. 그때 정수는 생활관에서 목격했던 병사들을 불렀어요. 이등병 김성진, 일병 이태호, 앞으로 나와라. 성진과 태호가 긴장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왔어요. 성진아, 내가 당한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말해봐라. 성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상병이 지난달에 용돈 3만 원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든다고 뺨을 때리고 태호는 저는 고막이 손상될 정도로 맞았습니다. 의무실에 가고 싶었지만 못 가게 했어요. 강당의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많은 병사들이 분노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수는 강당의 모든 간부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간부들은 뭘 했습니까? 간부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사실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 했던 거였거든요. 부대장부터 말해봐라. 정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부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관리하지 못했다고? 정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어요. 한 병사가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는데도 모른 척 했다고? 강당이 순간 술렁거렸어요. 극단적 선택 시도라는 말에 모든 장병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수는 다시 마이크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잘못된 조직의 결과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든 게 썩어 있었던 겁니다. 그때 헌병들이 수갑을 들고 단상으로 올라왔어요. 최상병 최상호. 정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군사법원 송치 명령에 의해 지금 체포한다. 헌병들이 상호에게 수갑을 채우는 순간 강당의 공기는 얼어붙었어요. 모든 장병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관련 간부들 역시 상급 부대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정수가 덧붙였어요. 상호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많은 병사들이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두려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정수는 마지막으로 강당의 모든 장병들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일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진정한 군인은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약자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정수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군기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정수의 말이 모든 장병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한 달 후 9월의 첫째 주. 가을바람이 살살 불어오는 아침이었습니다. 부대 강당에는 다시 한번 많은 장병들이 모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밝고 활기찬 기운이 강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모범병사 표창 수여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박민호였습니다. 정수는 강당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이번에는 헌병사령관 예복이 아닌 정갈한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의 표창식에 참석한 거였죠. 민호는 단상 위에 서 있었어요. 한 달 전 그 끔찍했던 상처들은 모두 나았습니다. 왼쪽 눈의 부기도 완전히 빠졌고 터졌던 입술도 깨끗하게 아물었어요. 무엇보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부대장이 마이크를 들었어요. 이등병 박민호는 지난 한 달간 모범적인 군생활로 동료들의 귀감이 되었으며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강당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생활관 동료들이 가장 크게 박수를 쳤습니다. 성진이는 눈물까지 글썽이고 있었어요. 따라서 이등병 박민호에게 모범병사 표창을 수여합니다. 민호가 부대장에게서 표창장을 받았어요. 그 순간 정수의 눈가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랑스러운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표창 수여식이 끝나고 민호는 정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와주셔서 감사해요. 민호야, 정말 자랑스럽다. 정수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힘들었을 텐데 잘 견뎌줘서 고맙다. 민호는 환하게 웃었어요. 아버지가 보여주신 모습을 보고 많이 배웠어요. 진정한 용기가 뭔지 알게 됐거든요. 용기? 네. 불의에 맞서는 것, 옳은 일을 위해 싸우는 것. 그게 진짜 용기더라고요. 정수는 뿌듯한 마음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 끔찍한 일을 겪고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니
정말 대견했습니다. 그때 성진이 다가왔어요. 사령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성진아, 뭘 감사해야 하냐? 사령관님 덕분에 생활관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정말 편안하게 지낼 수 있거든요. 성진의 말처럼 부대 전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최상병 사건 이후 전면적인 개혁이 이루어졌거든요. 부대장을 비롯한 여러 간부들이 교체되었고 새로운 부대 운영 방침이 만들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동료애와 상호 존중이 부대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았어요. 선임과 후임의 관계도 수직적 지배가 아닌 상호 협력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수와 민호는 부대 밖으로 나와 산책을 했어요. 가을 하늘이 맑고 파랬습니다. 아버지, 최상병은 어떻게 됐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군대에서는 당연히 쫓겨났고, 정수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조금은 안타깝기도 해요. 정수가 민호를 놀란 듯 바라봤어요. 안타깝다고? 네. 그 사람도 누군가의 아들이었을 텐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싶어서요. 정수는 아들의 성숙함에 감탄했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도 가해자를 미워하지 않다니. 민호야,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 저도 처음엔 정말 화가 났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보여주신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가 뭘 보여줬다고? 분노로 복수하는 게 아니라 정의로 해결하시는 모습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시는 모습 말이에요. 정수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들이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싶었습니다. 아버지, 저 앞으로도 군대에서든 사회에서든 불의를 보면 참지 않을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라. 하지만 혼자서 무리하지는 말고. 네, 내 뒤엔 아버지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민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정수는 아들의 어깨를 다시 한번 두드렸습니다. 민호야, 군대든 세상이든 불의 앞에선 참지 마라. 내 뒤엔 아버지가 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번 여름은 유난히 더웠지만 그 뜨거운 시간을 통해 부대 안의 공기는 훨씬 더 맑아졌습니다. 해가 질 무렵 정수는 시골집으로 돌아갔어요. 마당을 쓸면서 지난 한 달을 떠올려 봤습니다. 분명 힘들고 아픈 시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무엇보다 아들이 진정한 남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부대 전체가 더 건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했어요. 앞으로 다른 병사들은 민호와 같은 일을 겪지 않아도 될 겁니다. 정수는 마당 청소를 마치고 평상에 앉았어요. 저녁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표정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이 울렸습니다. 민호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아버지,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버지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들아, 이미 충분히 훌륭하다. 아버지가 더 자랑스럽다. 그렇게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여름을 통해 얻은 교훈들은 영원히 남을 거예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그리고 가족의 사랑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정수는 별이 떠오르는 하늘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평화롭구나. 그의 마음에도 그리고 부대에도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정의가 승리했으니까요. 민호가 고통 속에서도 성장하고 정수가 아버지이자 군인으로서 보여준 신념을 통해 우리는 역경을 이겨내는 힘을 배웠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치유한다는 교훈을 얻었죠. 감동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